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이 손수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바다에서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이 SLBM을 무기화한 나라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발사의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본 뒤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상대의 감시망을 피해 바다에서 은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SLBM의 개발 과정과 성공의 의미를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요한 바다 아래에서 미사일이 솟아오릅니다.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 SLBM의 발사 장면입니다. 충남 앞바다에서 쏘아올린 SLBM은 순식간에 남쪽으로 400km를 날아 목표 지점에 명중했습니다. 적의 감시망을 피해 움직이는 잠수함에서 쏠 수 있어 게임 체인저로도 평가받는데 실제 바닷속에서 발사해 최종 타격까지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지선 위에서 모의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을 빼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은 7번째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우리 SLBM이 아주 효과적인 억지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투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날개를 펼친 뒤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 꽂힙니다. 스텔스 성능과 정밀 유도 기술을 갖춰 먼 거리에서 쏘는 공대지 미사일로 역시 처음으로 항공기 분리 시험을 마쳤습니다. 탄도 중량을 2톤 이상으로 늘려 최대한 넓은 면적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초음속으로 날아 지하 갱도 같은 은밀한 표적을 빠르게 공략하는 순항미사일도 자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고체 추진 기관도 연소 시험까지 마치고 그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이 SLBM은 가지고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군사력을 구분해야 할 정도로 전장에서는 위협적인 무기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군이 그런 SLBM을 보유한다는 게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동훈 기자가 분석합니다. 바닷속을 은밀하게 누비는 잠수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물 위로 솟구쳐 오르더니 화염을 내뿜으며 날아갑니다. 50년 전 세계 최초로 미국이 개발한 SLBM 폴라리스입니다. 이후 각국의 개발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사거리만 무려 12,000km,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버금가는 괴물 SLBM까지 등장했습니다. 망망대해, 언제 어디서 발사될지 몰라 발사 징후를 미리 포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장의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적의 선제 공격으로 지상 전력이 무력화될 경우 핵탄두가 실린 바닷속 SLBM은 반격을 위한 필수 전력입니다. 핵 강대국들이 개발에 몰두해온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핵 공격을 하더라도 충분한 보복 전력으로서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그 억제력이 담보가 되는 그런 무기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오늘 우리 군이 성공한 콜드론치, 즉 수중에서 발사하는 고난도 기술은 지금껏 성공한 나라가 6개국에 불과합니다. 실제 잠수함 발사 시험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잠수함 발사에 성공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현무계열 탄도미사일을 개량해 독자 개발한 우리 SLBM의 사거리는 500km 정도, 북한 전역이 사정권입니다. 군은 수직 발사관 6개를 갖춘 도산 안창호함 외에 최대 10개의 발사관을 갖춘 잠수함 3척을 더 만들어 오는 2028년부터 SLBM을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두가 탑재된 건 한계로 지적됩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공개한 SLBM 북극성 1, 3호 등은 잠수함이 아닌 바지선에서 발사 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군이 이 SLBM을 발사하기 2시간 전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3월에 쏘아올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량하기 위한 시험 발사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은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건 오늘 오후 12시 34분.
우리 군의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SLBM 발사 시험이 성공하기 약 2시간 전입니다.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5분 간격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은 동해상으로 800km를 날아갔고 고도는 60km였습니다. 지난 3월 발사했던 탄도미사일 비행거리 600km보다 200km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번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 3월에 쐈던 이스칸데르 개량형인 KN-23과 동일하며 사거리를 늘리고 정밀도를 높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3월에 발사한 실험 결과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금 더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통해서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건 올해 들어 5번째. 오늘 같은 탄도미사일은 지난 3월 25일 이후 2번째입니다. 지난 11일과 12일 발사한 순항 미사일과 달리 오늘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UN 안보리 결의 위반 대상. 당장 일본은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미사일이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本年3月25日以来、約6ヶ月ぶりの弾道ミサイル発射は、我が国と地域の平和と安全を脅かすものであり、言語道断です。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 등 관련국과 발사 배경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마침 오늘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 중이었고 한중 두 나라 외교장관이 점심 식사를 하려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시점에 앞서 왕이 부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다른 나라도 군사 행동을 한다는 말로 두둔을 했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낮 12시 34분과 39분.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함께 오찬에 참석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장관은 미사일 발사 보고를 받고 이런 군사적 조치가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왕이 부장은 한반도 상황의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국들이 자제해달라고 언급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북한의 도발뿐 아니라 지난달 열린 한미연합훈련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왕이 부장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북한을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各个方面其实不光朝鲜其他的一些国家也在举行一些军事方面的行动还是需要大家呢都能够朝着恢复对话的方向大家共同做出努力 5개월 만에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조속한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왕이 부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한다고 말했고 왕이 부장은 남북 관계를 지지하며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한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다지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미국에 대한 견제도 드러냈는데 한국이 중국보다 미국으로 기울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한국은 스스로 이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미사일 전력을 공개적으로 과시한 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게 공교로운 건지 아니면 의도적인 건지 또 남북이 미사일 군비 경쟁에 돌입하는 건 아닌지 여러 궁금증 통일외교팀 권희진 기자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권 기자. 네. 우리 군이 오늘 SLBM을 포함해서 여러 전략 무기들을 작정한 듯이 대대적으로 공개를 그렇죠. 했단 말이죠.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 부분을 직접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군의 미사일 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실험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억지력을 보여주었다면서 앞으로도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방위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만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없지 않았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북한을 자극할 걸 우려해서 미사일 실험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있었죠. 네. 전혀 그렇지 않다. 북한과의 대화는 대화고 안보는 안보다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제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단 말이죠. 이게 우리 오늘 SLBM 발사를
염두에 뒀다고 봐야 할까요? 아닐까요? 네, 우리 군의 SLBM 발사 2시간 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연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북한도 뭐 기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 이런 거겠죠. 전문가들은 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북한이 주도한다는 걸 과시하면서 한중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뤄달라는 그런 시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유엔 결의안 위반이지만 유엔이 이걸로 제재한 사례는 아직 없다는 점에서 나름 수위를 조절하는 걸로도 보입니다. 자, 어쨌든 뭐 남북이 같은 날 동시에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이 됐는데 이게 뭐 남북 관계든 북미 관계든 어떻게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미사일 실험을 주고받았으니까 관계 개선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네. 하지만 오늘 같은 일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악화시키지는 않을 거라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남북은 서로 자기 스케줄대로 갈 거라는 걸 이미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북한이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제재 완화를 미국이 들어줄 거냐 이건데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북한의 주기적인 미사일 도발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고조를 호소할 예정인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팀의 권희진 기자였습니다. 14호 태풍 찬투가 현재 중국 상하이 동쪽, 제주도 남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제주도를 향해서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한라산에는 75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태풍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를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혜진 기자, 지금은 그래도 잠깐 비가 그친 것 같네요. 네, 제주시 해안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퍼부었던 비는 지금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태풍 찬투가 오히려 남해까지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다시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주 하늘은 흐리고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바다의 물결도 비교적 높게 일고 있습니다. 제14호 태풍 찬투 앞부분에 형성된 비구름은 오늘 새벽까지 물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지난 4일 동안 한라산 진달래밭에 767mm의 폭우가 쏟아졌고 서귀포 336, 제주시 130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이틀째 피해도 이어졌는데요. 전신주가 쓰러지고 상가 건물 유리창이 깨지는 등 이틀 동안 3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태풍 찬투는 내일 오후부터 제주를 향해 올라옵니다. 모레인 금요일 새벽에는 서귀포 남쪽 약 30km 부근 해상을 지나며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아침 일찍 제주의 육상과 해상에 태풍 특보가 발효되고 모레까지 최고 400mm가 넘는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태풍 북상에 대비해 제주 지역 초중 고등학생들은 금요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 수업을 받게 됩니다. 현재 제주의 여객선 운항은 모두 통제됐고 내일 오후부터는 항공편 운항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해안도로에서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내일부터 제주도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금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태풍의 진로가 조금 달라졌는데 당초 예상보다 남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바람이 집중될 거라고 합니다. 장유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이 앞바다에서 좀처럼 북상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내려간 14호 찬투. 천천히 북진하기 시작하면서 진로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금요일 새벽, 기존 예상 진로였던 제주 북쪽이 아닌 제주 남쪽 바다를 지나겠고 이후 방향을 더 꺾어 금요일 오후 대한해협에 들어설 걸로 보입니다. 태풍이 약간 남쪽으로 향하는 길을 택하면서 가장 위험한 지역은 제주가 되겠습니다. 내륙에서는 주로 남부지방이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지역별 태풍 최근접 시간은 서귀포가 금요일 새벽 4시, 고흥 아침 9시, 부산이 금요일 오후 4시입니다. 제주도 부근과 남해상을 통과하는 동안 계속해서 세력은 980 헥토파스칼 태풍의 세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비바람을 그대로 맞는 제주도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126에서 144km에 달하는 강한 돌풍이 불겠습니다. 남부 해안 지역에도 100km가 넘는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도 남쪽에 집중됩니다. 제주도에는 내일과 모레 사이 최고 400mm가 더 쏟아지면서 누적 강우량이 1000mm에 달하겠습니다. 전남 동부와 경남권 해안은 최고 120mm, 그 밖의 남부지방은 10에서 60mm가량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비바람이 집중되는 시간과 만조 시간이 겹친다며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다시 2,000명을 넘어섰고 특히 서울 지역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추석을 기점으로 유행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좀 더 긴장감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박윤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와인바. 직원과 방문자 등 모두 11명이 음식을 먹고 대화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술집은 출입문 말고는 창문이 없어서 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80명. 국내 발생 환자 중 80.5%인 1,656명이 수도권에서 나와 일주일 만에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서울 확진자 수는 808명으로 처음 800명대를 넘으면서 역시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활동이 많은 20대에서 40대 비중이 60%를 넘었습니다. 개인 접촉에 의한 확진자가 굉장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감염량이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는 데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의 검출률은 98%에 달하면서 추석 연휴 이후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추석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비수도권의 유행들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바뀌는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족 모임이 불가피하면 만나는 시간을 줄이고 환기를 자주 해야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아파트 내 모임을 가정해서 감염 위험을 분석한 결과 만남이 12시간인 경우 감염 위험은 60%였지만 4시간으로 줄면 35%로 떨어졌습니다. 만나는 시간이 같은 12시간이라도 10분마다 한 번 환기를 하면 안 할 때보다 감염 위험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모임을 평소보다 약 40% 정도 감소하게 되면 감염의 가능성이 약 한 달 반여 후에는 33% 정도 감소하게 됨을. 특히 KF94 마스크를 쓰면 침방울 배출량이 30% 정도로 줄어들고 다른 사람의 침방울이 자신에게 들어오는 양도 1%로 감소했다며 연휴 중 마스크 착용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외부와 격리된 곳에서 치료를 받아왔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집에 있다가 증상이 있을 때만 치료센터에 가서 진료를 받는 통원 치료 방식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인지 자세한 내용을 박진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특별생활치료센터. 이동형 음압병실 1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병실로 들어가 보면 환자 대기 공간과 진료 공간이 밀폐된 유리창 칸막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마이크와 큰 창문이 있어 의료진이 방호복을 입지 않아도 대면 진료를 할 수 있고 X선 촬영과 혈액 검사도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자가치료자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방문해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 진료센터를 개소했습니다. 환자의 증상이 경미할 경우 당일에라도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증상이 심할 경우 바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은 건강관리를 받다가 몸이 많이 아플 때만 병원에 머물게 된다면 병상 운영 효율이 올라가니까. 의료진 20여 명이 상주하며 환자의 증상을 살핍니다. 증상이 호전되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악화되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송됩니다. 페이스박스 사이를 두고 감염되지 않도록 원활하게 물건을 주고 음식물을 받을 수 있게 자가치료하고 병원하고 사이에 있는 중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원 치료는 생활치료센터와 달리 의료진의 상시 진료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려면 격리치료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재택치료나 통원치료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일정 정도 전파의 위험성이 커지는 한이 있더라도 재택에서 치료를 해서 의료 체계에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다만 환자가 집과 치료센터를 이동할 때 감염 확산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지만 자가치료자가 많아질 경우에 대비해 각 지자체들이 이송 방법을 더 세밀하게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은 백신을 추가로 접종하는 이른바 부스터샷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일반 대중들의 경우에 아직 추가 접종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세계 보건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지 김아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일반 대중에 대한 광범위한 부스터샷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미국 식품의약국과 세계보건기구 소속 과학자 등 18명이 영국 의학 전문지 랜시트에 기고한 논평입니다. 백신 접종 뒤 시간이 지나면 감염 예방 효과는 감소해도 중증 예방 효과는 지속된다는 겁니다. 또 너무 이른 시기에 부스터샷을 접종할 경우 심근염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4분기부터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에 대한 부스터샷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에 대한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일반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접종 뒤 항체는 줄어도 몸속에 기억세포가 남아있어 중증 질환으로 가는 건 오랫동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는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스터샷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백신을 회피하는 돌연 변이가 나왔을 때 유효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정립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안정적으로 아예 앞으로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부스터샷을 먼저 시행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해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일정 기간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할 위험을 낮춰주고 감염의 위험도 어느 정도 낮춰준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또 잘 몰라요. 정부는 외국 사례와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부스터샷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주 120시간 노동 발언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이번엔 육체 노동을 폄훼하고 고용 불안 문제를 왜곡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임금 차이가 없다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큰 차이가 있겠나라는 발언을 했는데 야당 내부에서도 우려스럽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13일 국립안동대학교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고충을 듣던 윤석열 후보는 이제 기술의 국제 경쟁력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손발로 이런 노동으로 하는 그렇게 해갖고는 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거는 이제 인도도 안 해. 저 아프리카나 이제 하는 것이고.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곤 하지만 육체 노동은 물론 다른 나라들까지 낮춰보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윤 후보는 또 해고를 함부로 해선 안 된다면서도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를 크게 두는 건 의미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임금에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 정규직이 큰 의미가 있겠어요? 특히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느 한 직장에 평생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 청년들의 고용 불안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비판이 당내에서부터 쏟아졌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비정규직의 심정을 그렇게 모르냐며 이게 청년들에게 할 말이냐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란 발언을 두고도 민주당에선 손발로 노동하는 사람이 400만 명이 넘는다. 이들은 국민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심각한 외교 연례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 후보는 첨단 기술 습득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은 높은 그런 숙련도와 기술로 무장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다. 첨단 이 과학 기술을 더 습득하고 또 연마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윤 후보는 또 청년들의 선호를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임금 격차를 없애려고 노력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은 궁극적으로 없어질 것이란 취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장시간의 해명과 반박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이 지사는 수사에 100% 동의한다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정신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사업비 1조 5천억 원 규모의 대장지구 개발은 개발 이익 5,500억 원을 성남시에 환수하는 조건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야당은 민간 사업자의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가 최근 3년간 577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데 이재명 지사가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자본금 5천만 원짜리 작은 회사가 어떻게 수백억 원의 배당을 받았겠냐며 석연치가 않다는 겁니다. 부동산 특혜 의혹이고 여당 내 대선 지지율 선두에 현직 지사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대형 사건입니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100% 민간 개발로 하려던 걸 막아서 7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환수했던 사업이라며 그렇지 않았다면 이익은 다 민간 업자에게 돌아갔을 거라고 반박합니다. 환수액 외에 민간 사업자들끼리 이익을 어떻게 배분했는지는 성남시나 본인은 관여할 수 없는 문제라며 개입 의혹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 선정이 사업서 제출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도 수상하다며 야권이 수사까지 거론하자 이 지사는 수사에 100% 동의한다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이제 사퇴해라, 수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사하는 거 저 100% 동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수사 몇 번 했는데 100% 찬성한다. 이 지사들이 관계 회사에 다닌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 지사 측은 오히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그 회사에 다녔다며 같은 잣대라면 야당 게이트라고 반격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이어 장모 사건 대응 문건까지 터지면서 의혹은 눈덩이 굴러가듯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찰을 통해서 진상 조사를 해오던 검찰이 결국 정식 수사와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의 의혹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에 수사를 벌이게 된 겁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 진상조사를 진행하던 검찰이 결국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제의 대리고발 대상자로 적시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 등 7명을 상대로 낸 고소사건이 정식 입건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일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수사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선거범죄 전담 부서입니다. 고소장에는 직권남용 등 5가지 혐의가 적시됐지만 검찰로서는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방점을 찍고 수사에 돌입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팀에는 디지털 범죄 수사 경력을 가진 검사들과 대검감찰부 진상조사에 투입됐던 연구관도 파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대검감찰부의 진상조사는 그대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은 앞서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에 이어 검찰까지 본격 가세한 형국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고 협력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가 제출한 휴대폰 등을 분석 중인 공수처는 실제 손준성 검사가 보낸 고발장과 자료들이 조 씨에게까지 흘러갔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송 검사가 고발장을 직접 쓰지 않았거나 송 검사가 보낸 고발장 등이 다른 사람들을 거쳐 김웅위원에게 전달된 뒤 조 씨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장의 작성 주체나 제3의 유통 경로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춰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고발장에 기재된 미공개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들을 특정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증거인 송 검사의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가 수사의 걸림돌입니다. 송 검사가 계속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직접 불러 조사하는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가 오늘 의원직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재명 후보를 향한 추격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를 8명으로 압축했는데 비공개였던 순위에서는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가 1, 2등을 다투었다고 합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충청 경선 패배 이후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던 이낙연 전 대표가 일주일 만에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원직을 내려놨습니다. 이 전 대표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책임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했다면서도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선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서울 종로구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저희 보좌진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열흘 남은 호남 경선에 모든 걸 걸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경기도 추경안이 오늘 도의회를 통과하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앙정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253만 명에게 다음 달 1일부터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서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를 통한 1차 컷오프로 8명의 후보를 출연했습니다. 선거법으로 인해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가 1, 2위를 놓고 오차 범인의 접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들께서 또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열렬히 지지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직 50일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게 또 출렁거릴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서 불거진 두 후보 간 공방도 가열됐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회동에 홍준표 캠프 인사가 동석했다는 윤석열 캠프 측 의혹 제기에 해당 인사는 사실무근이라며 당일 CCTV와 카드 내역까지 공개했습니다. 홍 의원은 검찰발 정치 공작 사건을 탈출하기 위한 음해라고 발끈했고 윤 전 총장 측은 특정 인사를 거명한 적 없다며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28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확진 뒤 완치된 각종 경험도 온라인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완치가 됐는데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자꾸 양성이 나와서 병원 치료도 못 받고 불이익당한다. 이런 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회사원 25살 주혜빈 씨. 지난 7월 1차 백신 접종을 한 뒤 일주일 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격리가 됐고 증상 나타난 지 열흘 뒤 완치 판정 받았습니다. 문제는 다음부터였습니다. 2차 백신 접종 받으려 했더니 보건소에서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한 겁니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는 공간이니 음성 판정이 안 나오면 못 온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하지만 검사 결과 코로나 양성이었습니다. 결국 접종이 거부됐고 다른 보건소로 옮겨서 예정일보다 18일 늦게 접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퇴소할 때 PCR 검사를 따로 받지는 않았어요. 3개월 동안은 양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완치되더라도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 이미 사례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유 알아보니 이른바 죽은 바이러스가 몸 안에 남아 있어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전염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완치자는 격리 해제 확인서로 음성 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질병관리청 지침인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일반 기업은 물론이고 지자체에서도 채용 과정에서 음성 확인서만을 요구합니다. 코로나 검사는 받아주셔야 돼요. 격리해제 확인서는 안 되고요. 네네. 격리해제 증명서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학원 등록도 마찬가지. 격리해제 확인서는 쓸모가 없고. 그거는 쓸모가 없는 거고 입소 이틀 전에 검사를 받으시고요. 심지어 일선 병원에서도 완치자가 PCR 양성이란 이유로 진료 거부를 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보건복지부가 협조 공문까지 내려보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완치가 되더라도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면서 3개월 내 재검사를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PCR 검사 결과로만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단을 해서 완치가 되어도 불이익이 큽니다. 정부가 지침을 강력하게 전달하거나 더 효과적인 대책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입성한 지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던 말은 빈말이 되고 있고 여기에 맞서 여성들이 탈레반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언제까지 맞설 수 있을까요? 미국으로 망명해서 그들의 외침을 대변하고 있는 전직 아프간 여성 판사를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탈레반 시대가 원하는 여성상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사흘 전 검은색 부르카로 온몸을 가린 여성들이 탈레반을 지지한다며 거리에 나섰습니다. 학교에선 남녀가 칸막이 사이로 분리됐고 일터에선 한 지붕 아래 있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Men and women cannot work together and they are not allowed to come to our offices. 용감하게 거리로 나와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던 여성들은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They have been tracked down to their homes. Now many of them are also in hiding because they're not feeling safe. 그 역시 탈레반에 쫓겨 미국으로 망명한 전직 판사 나즐라 아유비 씨로선 악몽을 다시 꾸는 상황입니다. I had lost my father and my brother. Both of them were assassinated. My mother was really pushing me that she didn't want to see another dead body coming home. 그는 전부 남성으로 구성된 탈레반의 강경파 내각을 보고 절망했지만 아프간 여성들이 저항할 동력까지 의심하진 않습니다. 이미 여성이 전체 학생의 40%, 국회의원의 27%였던 만큼 아프간 여성들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How do you see the future of Afghanistan will be after they take over? Now we have more educated women and girls. I think the movement it's already started and the demand is very high. 세계 각국의 아프간 여성들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새로운 저항에 나섰습니다. 내 옷에 손대지 마라는 해시태그 운동. 검은색 부르카는 아프간 문화가 아니라면서 대신 화려한 전통 의상 사진을 올립니다. 결국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호소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I would like to also thank the Korean people to supporting us in the past 20 years. But at the same time, I would like to ask them, please be our voice.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복지국가로 나아가려면 이제라도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연속보도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증가한 복지 지출을 위해서 앞다퉈 증세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조용합니다. 정치권은 복지 얘기만 할 뿐 정작 증세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씩 더 내고 함께 혜택을 누리자는 이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서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 사람들이 국가에 요구하는 기대치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복지는 공짜가 아닙니다. 모두가 세금을 내고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는 일종의 공동구매입니다. 이건 일종의 이제 어떤 공공재 같은 것들이거든요. 각자 개개인이 알아서 뭐 대응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 각국이 복지를 위해 앞다퉈 세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고소득층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고 기업들의 법인세율 인상카드를 꺼내고 화석연료 소비세나 탄소세 같이 환경세금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독 한국은 조용합니다. 이상민 의원과 장혜영 의원은 각각 코로나 위기에서도 돈을 더 잘 번 기업과 개인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특별 연대세 법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둘 다 2년에서 3년만 더 걷는 한시적 증세인데다 그나마 논의는 실종됐습니다. 오히려 멀쩡한 세금을 내리기도 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대기업들의 세액공제를 늘려줬고 국회는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깎아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체로 같습니다. 모두가 함께 복지 혜택을 누리는 보편복지를 위해 부유층을 겨냥한 핀셋 증세에 더해 모두가 조금씩 더 내는 보편 증세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자는 물론 중산층과 저소득층도 함께 조금씩 더 부담하면 사회 연대라는 복지의 의미는 더 분명해집니다. 정치인들이 너무 국민들을 저는 과소평가한다고 생각을 해요. 세금 올리자면 다 거 친다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론조사하면은 복지 지출이라든지 세금 낼 의향이 있다는 이야기들은 많이 하거든요. 방법은 많습니다.
대표적 불로소득인 금융소득과세를 계속 강화할 수 있고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훨씬 많은 혜택을 누리는 복잡한 공제제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40년 넘게 그대로라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부가가치세율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치가 이제부터라도 책임 있게 증세 방안을 내놓고 합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170쪽이 넘는 2권 분량의 이 보고서. 고문서를 취급하는 한 경매 회사가 안기부 파기 문서를 입수했다면서 MBC에 제보한 문건입니다. MBC가 전문가들과 함께 내용을 살펴봤더니 전두환 정권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전방위 사찰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었는데요. 사별한 전 부인의 가족부터 2살 손녀까지 80명이 넘는 가족들의 정보가 적혀 있었고 재산 내역은 사진까지 찍어두는 등 얼마나 집요한 사찰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누렇게 바른 한 문건의 표지. 김대중 관련 자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외비 1985년 12월 31일 파기하라는 붉은 도장도 선명합니다. 당시 내란 음모 사건으로 사형이 선고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제적인 구명운동 덕분에 풀려나 미국에 망명한 상태였습니다. 이 문건은 김 전 대통령이 특사의 은전을 받아 석방돼 미국으로 도망친 뒤 월 900불짜리 미국 워싱턴 고급 아파트에서 월 10,000불 넘는 생활비를 쓰는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기자회견 24회, 강연 연설 37회 등 75회에 걸쳐 각하 모독, 비방을 자행했다며 국가모독죄와 정치풍토쇄신법 위반이라고도 보고합니다. 국내 추종자 연계 지령 상황이라며 누구와 만나거나 통화한 내역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김 전 대통령을 가장 비열하고 간사한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 유일무이한 선동 모략가이자 사기꾼이라고 평가하고 반정부 활동은 비논리적, 비현실적 파렴치 행위, 망상적 자기도취 행위로 깎아내립니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이 1985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비중 약화와 생계 위협을 타개하려고 귀국을 계획 중이라고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공안기구의 몇 개 부서 정도가 아닐까 싶거든요. 부정적 인식을 뿌리 깊게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그 고려가 개입된 정책 기획 작품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대외비 표시가 없는 또 다른 문건에는 김 전 대통령의 양력과 종교, 건강 상태, 재산, 사상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됐습니다. 가족관계 항목에선 부인 이희호 여사와 세 아들, 세 손녀에 이어 동생 가족과 1960년 사별한 전 부인의 가족, 이희호 여사의 친정, 즉 사돈 가족들까지 무려 82명의 인적 사항을 보고합니다. 의사인 전 처제의 남편 서모 씨가 서울 강동구 아파트 상가에 개업한 사실 등 내용도 치밀하고 구체적입니다. 서울 동교동 집과 강남 아파트 등 가족 명의의 재산이 사진과 함께 정리됐고 현금 3억 원은 11.6 사태 이후 경제인에게 염출, 즉 짜낸 돈 중 일부라고 적혔습니다. 경매회사는 이 문건들이 제대로 파기되지 않고 그대로 버려졌다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지금까지 남아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이 거기에다가 예산과 인력을 써서 저렇게 조촐한 보고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비극인 거죠. 야권의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국가기관이 자행한 사찰의 흔적들은 이번 달 말 온라인 경매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라고 불리는 국내 첫 노사 상생형 일자리 공장에서 만든 첫 자동차죠. 캐스퍼가 오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여러 우려도 있었지만 사전 예약 첫날 19,000대 가까이 예약이 이뤄지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2, 1, 출발!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만든 첫 자동차 캐스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2019년 1월 광주 지역 노사 민정이 상생 협약을 체결한 지 2년 8개월 만입니다. 우리 광주 시민의 힘으로 자동차를 만들어서 신차를 오늘 내놓은 날이기 때문에
출발은 순조로웠습니다. 사전 예약 첫날 18,940대가 예약됐는데 이는 현대차 차량 가운데 아이오닉 5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계약 신청이 몰렸고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인터넷을 통해 예약했습니다. 올해 생산 계획이 12,000대 됐습니다만은 현재 주문이 2만 대 넘은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그걸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국내 첫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지금까지 채용된 505명 중 93%가 지역 인재로 채워졌고 추가 채용을 통해 직원을 1,00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간접 고용까지 포함해 모두 1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청년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노사 상생이라는 최초의 시도로 완성차 생산과 판매에 첫 시동을 건 광주형 일자리의 향후 성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선생님이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빈 교실에 혼자 남겨두기도 했던 사건을 어제 전해드렸죠.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 관할 교육청이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교사는 병가를 내고 오늘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너무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 나쁜 어린이. 나쁜 어린이에서 이제 최고 나쁜 어린이로 이제 변하고 있네. 지난 6월 말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질책하고 공개적으로 망신까지 준 담임 선생님. 나쁜 어린이는 이제 별명이 이제 나쁜 이네. 그렇지? MBC 보도 이후 관할 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1차 심의를 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오늘부터 장기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가 3주 이상 자리를 비울 거라며 사건 이후 장기 결석 중인 재민이를 이제 학교에 출석시켜달라고 부모에게 요청했습니다. 재민이 부모는 교사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휴가 차원에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트라우마가 좀 올라오고 있어서.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혼자 사는 80대 노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119에 2번이나 신고를 하고 힘겹게 기어가서 대문까지 열어놨는데 구급대가 출동을 하지 않아서 7시간이나 방치돼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노인은 결정적인 치료 시기를 놓쳐서 결국 간병인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에 8순을 맞은 임모 씨. 고혈압 약을 먹긴 하지만 여행을 좋아하고 주 3일 하루 4시간씩 공공근로를 나갈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일을 다녀온 지난 6일 밤, 갑자기 집안에서 쓰러졌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를 하고 힘겹게 기어나가 주택 대문과 현관문도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구급대는 다음 날 아침까지 오지 않았고 안방에서 쓰러진 채 7시간가량 방치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건 다음 날 아침 자녀와 통화를 하고 나서였습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엎어지시듯이 꼬꾸라져 계셨대요. 이렇게. 화장실까지 거동이 불편하시니 그 자리에서 실례를 하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결국 신체 왼쪽 부분 신경이 모두 마비된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이 어눌해진 것은 물론 도움 없이는 식사도 못하고 스스로 휠체어에 앉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타고 잘 나가서 이게 온 줄 알고 명장을 났어. 오지 않았어. 119 구조대는 왜 출동하지 않았을까? 가족들이 정보 공개를 청구해 받은 신고 당시 녹취록입니다. 첫 번째 신고는 받자마자 끊겨 무응답 처리됐고 10초 뒤 두 번째 신고는 33초간 통화했는데 발음이 부정확해 청취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녹취록에는 할아버지가 어눌하게 남아 주소를 2번이나 말하며 아이 죽겠다, 잠깐만 오실래요? 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119가 만약에 그때 그 시간 정상적으로 출동만 했더라면 저희 아빠가 이 상황은 안 됐죠. 그때 의사도 한 얘기예요. 너무 늦었다. 그게 안타깝다.
119 상황실 매뉴얼에는 언어가 불분명한 노인 등이 신고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접수된 신고는 출동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지만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매뉴얼 미준수까지는 확인되고요. 그 당시 왜 그랬는지 당사자도 과오를 인정하는 상황이라. 충북 소방본부는 출동을 하지 않은 건 명백한 잘못이고 해당 직원을 감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춤을 추고 있는 이 로봇. 난이도 있는 안무도 거뜬히 소화해내는 모습이죠. 로봇 기술이 눈부신 진화를 거듭하면서 이렇게 BTS 멤버들과 함께 춤을 추기도 하고 영화 속 스턴트맨을 대신할 정도로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두운 미래도 있는데요. 뉴스데스크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로봇의 미래를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유경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군대 훈련에서 기원한 파쿠르란 길거리 스포츠. 사람도 힘든 걸 이제 로봇들이 해냅니다. 기울어진 땅을 뛰어가는 건 기본이고 공중에서 제비를 돌고 부드럽게 착지까지 해냅니다. 다른 로봇들이 돌리는 줄을 박자에 맞춰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로봇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이제 BTS와 함께 춤을 추는 광고 모델로도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디즈니는 공연과 영화 속 스턴트맨을 대신할 스턴트 로봇까지 개발했습니다. 불과 5, 6년 전만 해도 로봇은 안쓰러운 존재였습니다. 금방 균형이 무너져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로봇이 이제 축구 경기를 할 정도로 똑똑해졌습니다. 센서 기술과 두뇌가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젠 주변 환경과 지형을 인식하고 알아서 반응합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내가 어떠한 힘을 받고 있구나를 알고 있으면 부딪혔을 때 서라라는 명령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로봇은 안전한 도구로 사람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발로 걷는 로봇도 있지만 개처럼 네 발로 걷는 로봇도 있습니다. 높이 60cm, 무게 43kg의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을 끌 정도로의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균형 잡기가 더 쉽고 무거운 짐을 끌기에 적합합니다. 로봇의 개념은 더 넓어졌습니다. 스스로 충돌을 피하거나 차선을 유지하는 자율주행 차량도 일종의 로봇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로봇 투자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로봇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도, 현대차가 로봇 회사를 인수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I think that the future of cars and the future of robots will be very similar. They will need to see the world. They'll need to do lots of computation, and they'll have batteries. 로봇이 점점 인간을 닮아가면서 이제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이렇게 진화한 기술로 무장한 로봇들, 이제 산업 현장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쉽게 지치지도 또 추락해 다칠 위험도 없기 때문에 주로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들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고층 건물의 유리를 닦거나 아파트 외벽을 칠하는 일도 이제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찔하게 솟아있는 고층 건물. 유리창 밖 텅 빈 허공에 매달려 유리를 닦고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로봇입니다. 실제 청소 노동자가 건물 외벽을 닦는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로봇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아파트 외벽 칠하는 일도 이제 로봇이 합니다. 100m 높이의 굴뚝을 칠하는 로봇. 사람이 하려면 260명이 2달 걸리지만 국내에서 개발한 이 로봇은 혼자 20일 만에 해냅니다.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는 매일 1명꼴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합니다. 로봇은 이럴 일이 없습니다. 화재 현장에도 이제 소방관 대신 로봇이 투입됩니다. 작은 탱크를 닮은 이 무인 로봇은 경차보다 작지만 1분에 10,000리터 가까운 물을 뿜어냅니다. 계단도 올라갈 수 있어 소방관이 접근하기 힘든 건물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19년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대화재 당시는 물론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상가 화재에도 투입돼 이미 실전 경험도 쌓았습니다. Without a doubt, I'm confident that having this tool in our toolbox will allow us to save firefighter lives.
코로나로 일감이 급증한 물류센터에도 로봇이 투입됐습니다. 규격이 다 달라도 빗돌빗돌 놓여 있어도 로봇이 알아서 들고 나릅니다. 1시간에 700상자. 아직 숙련 노동자보다 빠르진 않지만 로봇은 사람과 달리 허리 다칠 일이 없습니다. 농업에도 로봇이 진출했습니다. 네덜란드 튤립 농장에는 이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꽃가지를 꺾고 구근을 캐고 모종을 키우는 건 모두 로봇이 합니다. 국내에서도 로봇이 농작물을 옮기고 농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구하기 힘든 농촌에서 로봇은 이제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로봇이 이제 실용화를 할 수 있는 만큼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인간이 잘 갈 수 없는 위험한 환경이라든지 어려운 곳에 쓰일 수 있는 로봇의 개발이 최우선적인 과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로봇 산업은 매년 30%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관적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고용이 위협받는 암울한 미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한 70대 할머니가 농산물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평생을 이름도 주민등록 번호도 없이 유령처럼 살아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수사와는 별개로 할머니에게 새 삶을 찾아줬는데요. 이지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충주의 한 교회 뒤 창고. 한 여성이 주위를 둘러보다 창고 앞에 걸린 마늘을 떼어갑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텅 빈 예배당에 몰래 들어와 떡과 쌀을 훔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경찰 추적 끝에 붙잡힌 범인은 75살 할머니. 그런데 신원 조사를 위해 이름을 조회하고 10손가락 지문을 모두 확인해봤지만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출생 신고도 주민등록 신고도 돼 있지 않은 무적자였던 겁니다. 주민등록 없으니까 예금 시키는 거하고 조금 저기 일반으로 갔죠. 일반으로 돈 내고, 예. 가난 탓에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남은 가족마저 뿔뿔이 흩어지면서 혼자 산 세월이 60여 년. 글도 못 배웠고 도움을 청할 방법조차 모른 채 식모살이나 식당일 등을 하며 유령처럼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끝내 남의 물건에 손을 댔는데 훔친 물건은 먹거나 되팔았습니다. 힘들어서요. 몰라요. 나도 모르게 그냥 순간적으로 그랬죠. 경찰은 수사와 별개로 할머니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주민센터 등에 의뢰해 쌀이나 반찬 같은 먹을거리를 지급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성씨와 본적 등 주민등록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혜택을 받는다면 범죄에 이렇게 연루될 가능성이 적은데 모르거나 또는 접근이 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뜻밖의 이유로 새 삶을 찾은 할머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지만 처벌 이후를 생각한 주변의 손길이 75년 유령 생활을 끝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양궁 대표팀이 세계 선수권에 출전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는데요. 도쿄올림픽의 영광 재현을 다짐했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서울은 태풍 소식이 무색하리 많지 맑기만 한데요. 제주도는 당장 내일 아침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상하이 앞바다에서 맴돌던 태풍이 서귀포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태풍은 현재 서귀포 남서쪽 약 320km 부근 바다에서 북상 중이고요. 금요일 아침에는 제주 남쪽 바다를 지나서 오후에는 대한해협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주 먼바다와 서해 남부바다에 발효 중인 태풍 경보도 내일 아침에는 제주 전역에 또 밤에는 전남 해안 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특히 제주도는 모레까지 순간적으로 시속 145k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치겠고 남부 해안가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여기에 제주 산지는 최고 400mm 이상의 폭우가 추가로 쏟아지겠고요. 특히 내일 오후부터 금요일인 모레 낮 사이 시간당 최고 8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또 전남 동부와 경남 해안가에서도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영남
영서지방은 태풍의 영향이 거의 없겠고요. 밤부터 하늘만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7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아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구 26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